네, 여의도 대나무 숲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참 어제 나온 그 뉴스들 그리고 내란 특검 브리핑들 보면 우리 알고는 있었고 네, 짐작은 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확인이 됐습니다만 또 특검에서 밝히니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기소까지 네, 이르니까 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다 확인이 됐구나. 이런 상황이었죠. 진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군 형법상 정말 총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정말.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계엄을 위해서 네. 밑자락을 깐 거예요. 어떤 밑자락을 깠냐. 계엄은 국가가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상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아닙니다. 비상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군사적 도발로 만들고자 의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게 수사를 하면서 참담함을 느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네. 국민의 한 특검보가.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네, 일단 어제 특검이 다양한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듯이,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지금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형법상 외환죄 가운데 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외환 유치죄가 아니라 이적 혐의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외환 유치죄로 들여다보겠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형량이 외환 유치죄는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국과 통모를 해가지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그런데 외국과의 통모라는 요건 지금 가장 큰 골자는 드론을 북한에 보냄으로써 그 도발을 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외국에 해당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한 축으로 봅니다.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것을 법률적으로는 뛰어넘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네. 하나는 통모입니다. 통모라는 건 어떻게든 모의하고 같이 작당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구조는 북한과의 공모가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약간 끌어내려고 했던, 그렇죠. 유도하려고 했던 거라서 이거는 처음부터 사실 네네. 외환죄는 안 될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법률로 커버를 못하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반 이적죄라는 게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을 군사상 어렵게 만드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제도 여인영 수첩에게 드러났는데 네. 일부러 막 공격을 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반 이적죄도 이 부분이 사형 무기 아마 3년 이상의 이 하한선을 갖고 있는 이 법 조문이어서 일반 이적죄. 네네. 엄벌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 형량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무기 아니면 그렇습니다. 사형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보수 진보 뭐 당파성과 무관하게 그냥 이 나라를 전쟁에 빠뜨리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걸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윤석열 지지할 수 있는데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정말 유지하고 싶은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그 여인영 전 사령관 메모 좀 띄워주시면 이게 핵심 증거가 됐는데요. 날짜별로 한번 보죠. 작년 10월 18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내란이 있었으니까 뭐 한두 달 전입니다. 한 달 반 전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그러니까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고 10월 18일 날 메모가 돼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완전 끝났죠. 네. 왜냐하면 이게 한번 북한이 우리 상공으로 네. 막 용산 위에까지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보복 조치로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상응하는 조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상응하는 조치는 할 수 있죠. 네네. 했는데 그때 유엔사에서 네. 이거 서로 이거 안 된다. 네네. 이거는 규정 위반이다.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직전에 이런 도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유효한 이 공격 포인트들을 수첩에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드론을 보냈어요. 이건 도발이잖아요. 네. 그때 북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네.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관련자들 수사해봤더니 어떤 진술이 확보됐냐.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그 보도 있었죠. 그런 언론 진술이 보도. 있었어요. 네. 왜 좋아했을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국가적인 안위는 위태로워지는 건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엄을 하려고 하면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 상황이 무르익도록 지금 자신의 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안보든 아니든 뒷전으로 하고 계획에는 부합하는구나. 그건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국가 원수도 그렇고 군인들 스스로도 그렇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될 경우 마지막 최후의 선택이 보통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은 없는 전쟁을 만들려고 했고 메모를 조금 더 볼까요? 10월 23일 그 메모를 볼게요. 여인영 사령관 메모입니다. 목적과 최종 상태 이렇게 써놓고 미니멈 안보 위기 그리고 풍선 드론 국지 폭격 이런 단어가 보입니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계속 뭔가를 잽을 날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극을 네, 해서 예. 그쪽에서 반응이 오면 이것을 군사적인 명분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메모가 10월 23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그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예, 전시와 뭐 사변, 예. 준하는 상황 이걸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이런 문구를 보면 좀 네. 놀라운 거예요. 미니멈 안보 위기. 우리가 보내면 미니멈의 안보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드론 보내면 그렇죠. 안보 위기는 이제 상황이 조성된다. 그럼 맥시멈은 뭡니까? 전쟁을 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불법 전투 개시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드론을 이게 보낼 때 군에서 원래 이런 무기를 이게 사용할 때는 다 그 개통을 밟아야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군 안보고 그렇죠. 기밀이고 네네. 이게 그냥 실험이랑은 완전 차원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개통도 밟지 않고 한 거예요. 왜? 미니멈 안보 위기를 자초하기 위해서, 초래하기 위해서. 그래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계엄을 할 수 있으니까. 군이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오물풍선 떨어지고 이랬을 때 여기 또 이런 얘기 있어요. 풍선을 하나의 공격 수단으로. 네. 왜냐하면 한번 예전에는 그 오물풍선 보내는 걸 법으로 규제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뭐 표현의 자유란 이유로 헌재에서 이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 입법을 지금 국회에서 밟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 결정에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네. 다만 이걸 보냈을 때 이게 어디 떨어졌나요? 그냥 접견 지역에 떨어졌나요? 아니요. 아니죠. 광화문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심지어 대통령실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오물만 들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생화학 무기와 이 접속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어요. 사실 풍선에 실어 보냈을 때 이른바 탄저균 이런 것도 하면은 정말 위험하는데 이것을 좋아하는 하나의 계기로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게 진짜 끔찍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먼저 보낸 게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네. 그 뭐 북한 관련해서 여러 활동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북한에 먼저 보냈죠. 그전에는 오물풍선 없었습니다. 남측에서 전단지를 보내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맞아요. 네, 양쪽 다 잘못한 거고 애초에 우리가 보내지 않았으면 저쪽에서 오물풍선까지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오물풍선이 계속 오자 그 김용호 의원은 또 박수를 치면서 원점 타격하라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합참에 가가지고 예. 뭐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모든 것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정말 미니멈 어떤 거든
그냥 명분화해서 최소한 북한이 총 한 발 쏘기를 정말 바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 참 의문인데 네. 이제 김병주 의원님이 군에 완전히 사성장군 출신이고 전문가시잖아요. 네, 제가 김병주요. 네, 어떤 말씀을 들은 적이 있냐면 네. 이제 본인이 계엄을 이거 계엄하겠구나 이제 거의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군의 정통화에서 뭐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걸 보고 왜 그러냐면 너무 이상했죠. 경호처는 국가 안위와 대통령의 안위가 있을 때 대통령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네. 국방부는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혹시 대통령의 안위와 국방의 안위가 부딪히게 되면은 후자의 이 국가를 목숨을 먼저. 거는 거예요. 네. 이게 혼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그렇죠. 인사로 인해서. 그리고 국방부로 사실 용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그렇죠. 청와대가. 그러면 정말 작은 소대만 이끌어도 군에서는 엄청 예우를 해주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좀 젖어들게 되는데 윤석열 씨는 심지어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취했던 걸로 보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함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망상까지 가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네. 그래서 여론을 좀 떠보기 위해서였는지 이런 메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10월 18일 메모가 작성된 게 10월 18일이었는데 북한의 러시아 전투 병력 파견 공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국정원이 밝히지 않아서 북한이 러시아 측에 파병한지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이 언론에 알린 날이 바로 또 하필이면 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 측에 파병을 하면서 뭔가 안보적인 상황이 불안하니까 국민들도 또 불안해할 거잖아요. 실제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무인기도 활용하고 오물풍선도 활용하고 그거 안 되면 야 북한이 파병했대 열받지 네, 이런 네.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을 그러니까 네. 국제 정세까지 그게 좋은 정세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랑 유착하면서 북한이 어쨌든 신기술을 도입하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그렇죠. 더 증강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알렸다는 시점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 연결고리가 그렇습니다만 10월 18일. 10월 18일 그걸 왜 그러면 그 시점을 골라서 딱 그날 알렸을까도 알렸을까. 사실 네. 의문스러운 건 맞습니다. 저희가 사진이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여인영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최고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인영을 수행했던 부관 A 씨가 예전에 이제 박세영 고검장 시절에 그때 이제 비상계엄 특본에서 조사할 때 그러니까 2월달 기사를 제가 다 찾아봐서 이자들입니다. 여인영 같은 경우는 계엄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12월 3일 딱 3일 전인 11월 30일 날 그날도 윤석열하고 만찬을 하면서 술에 만취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만취가 됐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술을 좀 마시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태우러 갔던 그 수행 부관이 그날도 그냥 골아 떨어졌다 차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계엄이라고 어쨌든 본인들도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그 3일 전까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휘두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하죠. 아주 가볍고요. 무섭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송미령 장관이 한덕수 씨 재판에 나와서 했던 그랬죠. 말도 있어요. 네. 계엄 그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실 것 좀 갖고 와봐. 이랬다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그러니까요. 그 국무회의. 그래서 네, 네. 머릿수 채우려고 나를 불렀구나 네. 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일시적 아주 뭐 질서 발동을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입장은 지금까지도 윤석열 씨가 견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죠. 뭐 잠깐 하려다 말았다는 잠깐 하려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한덕수 전 총리한테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네.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행사에는 못 갈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가라라 그랬다는 거예요. 당분간 네가 당분간. 대신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국민 앞에 이게 무슨 경고성 계엄이에요. 네. 한번 하고 겁주고 말려고 했다. 그 말 겁주고 말 건데 총을 찬 군인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말도 안 되지만 자기의 발언을 보더라도 자기가 지시 내린 내역을 보더라도 이거 길게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친위 쿠데타를 한 겁니다. 본인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당을 민주당을 뭐 국가 세력, 반자유주의 세력이라고 공격을 해가면서 진짜 망상에 젖어 있었다. 네. 그 일반 이적자 아까 그
최하 3년 뭐 말씀을 이상요.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드러난 혐의 왜냐면은 이제 노상원 수첩이 있었고요. 네. 뭐 김효영은 뭐 자기 개인 수첩 같은 건 없는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단 여인형 메모가 있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본 눈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네, 드론 네. 등등 해가지고 김효영이는 얼마나 설치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했겠죠. 이 혐의로 제대로 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정황이나 증거만 본다면? 그러니까 변호사 지금도 입장에서. 야당에서는 네. 너네 외환죄로 하려다가 안 된 거지 용두삼이지 이러는데 진짜 나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제 외환죄는 처음부터 많은 그 안에서도 이거 말고 여러 개를 뭐 불법 전투 개시든 여적죄든 일반 이적죄든 이 부분을 열어놓고 봐서 그 법률 상황에 맞는 그걸 의율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걸 정치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엄벌에 처해야죠. 일단 특검보도 그냥 법조인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은 만들어야 돼요. 그게 네. 실체 요건이니까요. 절차와 실체가 다 정당해야 그 결과물이 적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실체는 안 만들어줘. 민주당이 줄탄핵을 했다. 이게 계엄의 요건으로는 판단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기괴한 논리였죠. 그리고 그 네. 탄핵이란 것도 어쨌든 법률적인 절차를 해서 한 거예요. 횟수가 많다라는 문제의식은 뭐 가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했냐?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 우리에겐 누가 있다? 북한이 있잖아. 한껏 도발해보자. 도발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정말 발끈할 수밖에 없는 데를 타격해보자. 그래서 뭐 김정은 김정은, 휴양시설. 그리고 북한이 어쨌든 공들여서 막 조성한 원산 그 휴양 단지.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오는 그 휴양지를 공격하려고 지금 메모에 적어놨잖아요. 메모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와. 드론과 관련해서. 그리고 드론도 핵시설. 네. 뭔가 이 드론을 통해서 막 또 이른바 삐라를 뿌릴 수 있게 이거를 뭐 개조하고 이런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직전에 만취하고 술 파티를 벌리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중대한 일을 앞두고 그럴 수 있었을까? 되게 진작부터 준비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도 헌재에 나와서 비상대권 운운하는 걸 들은 게 제 기억이 맞다면 3월인가? 하여튼 네네. 그 연초라고 예, 이야기를 24년 해요. 3월쯤. 네. 예, 지금 대충 그때부터 개혁을 했다라고 처음에는 추정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더 이전인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노상원 수첩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네네. 뭐 몰살시킨다 어쩐다 잡아 가장 가둔다 심각하죠. 하는데 거기에도 군 인사를 딱 계엄에 맞춰서 계엄과 관련해서 뭐 역방향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군의 저항이 있을 때 네. 그것을 좀 무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메모가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부합하게 또 다 이게 있어요. 네, 그 네. 메모가. 네. 그게 2023년 10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사를 낸 게.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거야? 그럼 비상대권이란 말이 어디서 또 회자되기 시작했냐? 극우 유튜버들이 윤석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엄 발동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종합하면 뭡니까? 아, 윤석열은 거의 집권을 한 직후부터 계엄의 망상에 빠져들었구나. 그래서 용산으로 들어가서 군의 호의를 받고 그런데 심취하면서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 용산에 들어간 것도 최근에 또 보도 내용을 보면 아주 거기 참모 측근 네네. 의원들이 안 된다라고 했대. 아유 나도 봤더니 용산 못 쓰겠더라고 못 들어가라고 했는데 다음 날 기자회견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도사들이 등장하고 이거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건데 문제는 재판받고 단죄받고 처형받고 이러면 되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국민의힘은 거기랑 아직도 끈을 못 놓아서 안달인 겁니다. 네. 신의 섭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신의 계획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네.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진짜 저는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두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당연한 수순이긴 했었습니다만 어제 또 특검에서 밝힌 거는 여인형 메모를 보면은 이런 메모가 있다고 합니다. 중령급 이하 대다수 교체됐음. 체제수 사명 자각 이제 시작됐음. 복무 여건 획기적 개선 우군화해야 함. 이 얘기는 한마디로 그 방첩사령관이 군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다라고까지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네,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송미령 장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송미령 그럴까요? 장관이 예. 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네. 저희들 일단 영상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액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어디 네, 빨리 언제 회의에 오느냐? 빨리 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건 처음입니다.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에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우쭐했었나 봐요. 그런가요? 될 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완전히 믿었으니까 성공. 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그렇지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나름 준비했죠. 1년 엄청나게 이상. 준비를 타이트하게 한 거죠. 네. 왜냐 북한의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자기 나름대로의 계통을 밟아왔던 거예요. 그럼 북한 이 상황은 됐고 그러면 국무회의 그날 CCTV 영상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김용현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막 4 이랬다가 누구 하나 오면 3 이러고 머릿수 모자르다 그런 뜻이었죠. 머릿수 모자랐다는 거죠.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나머지 한 명이 오니까 왜냐하면 헌법에 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의결이 아니라 심의라서 네. 의결은 찬성해 뭐 이런 걸 묻지만 심의는 말 그대로 토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심층적인 토의를 했느냐? 아니요. 마지막 사람이 가서 앉자마자 윤석열은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배포하는 문건을 받기도 전이에요. 머릿수 딱 맞추니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한덕수 전 총리를 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한덕수가 여러 이게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무회의는 본인도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거를 견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조태열 전 장관도 최상무기가 뭐 하자는 거냐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 의결 같은 거는 이게 심의냐, 이게 뭐냐, 이게 국무회의냐,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공직자 50년 인생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끝낼 거냐라고 직격을 하기도 했다. 뭐 최상목이 한덕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그거는 지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윤석열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절차적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걸 감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얘기를 한 국무위원들이요. 일부 국무위원들은 이 사건 특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그 심의 권한을 침탈당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실체가 드러난다. 네, 송미령 장관.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마실 것 좀 가져와라. 송미령 장관 이런 얘기했죠. 상황을 모르고 불려나갔다. 어저께 저도 그 증언하는 그 영상을 좀 네. 봤어요. 그리고 역시 이진관 그 재판장이 여러 가지 또 질문을 하더군요. 곳곳에. 그랬는데 그 한덕수가 평소에는 전화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 특히 이제 뭐 어떤 현안 관련해서 가끔 물어보려고 네. 전화는 했지만 뭐 회의에 지금 오고 있는 중이냐 이런 전화는 단 한 차례도 당연하죠. 없었던 한덕수가 예. 하필 그날 처음으로 전화해서 예. 뭐 지금 최대한 빨리 와라. 오고 있는 중이냐 이런 거 물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있을 네.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국무총리가 왜 안 오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상적인 국무회의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진짜 빨리 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재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씨의 재판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이 한덕수의 전략을 보면 여기 등장하는 여러 이 피고인들 중에 전략은 제일 잘 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어떤 기사를 봐서 그러냐면 추경호 이 전 원내대표에 네.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기사가 막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왜 영장 청구까지 갔는지 본인은 막 바꿨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좀 궤변이에요. 왜냐면 국회의장이 12시 2분 자정 2분에 총결집해라 본회의장으로 했을 때 그때 당사로 바꿔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진술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냐면 윤석열과 통화하기 전에 처음에는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고요. 네, 그 뒤에는 호주로. 한덕수랑 네네.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한덕수와의 통화 내용의 한 단면이 기사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계엄을 한다고 하는데 국무회의고 뭐고 그런 건 있지도 않았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생각했을 때 이건 한덕수 쪽에서 나온 거예요. 한덕수는 이제 진짜 자기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뭐 받지도 않았다, 뭐 뒷주머니 이런 실제 거 완전 거짓말 했죠. 거짓말이었죠. 네. 들통나고 위증한 것도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나 추경호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 자기가 이걸 그러니까 추경호는
난 몰랐는데 나는 계엄이 정당한 줄 알았는데 불법성에 대해서도 난 인지하지 못했어라는 말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각자 살 길, 각자의 생존을 도모하면서 이제 이게 꼬이는 거예요. 자기들 논리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한덕수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은 추경호가 이게 뭐 불법성을 몰랐다라는 식의 어떤 변명하는 것 자체는 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대로 처벌받고, 네, 그러니까요. 예. 영원히 이 사람들 얼굴 이름 다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이런 일 합니다. 벌어지지 역사에 않도록. 남겨야 될 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검사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양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정문 앞에 서서 그냥 물 마시면서 한 20분 서 있었다고요. 기자회견 하면서.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천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일부. 윤석열 구속 취소돼서 튀어나올 때 아무런 말 안 하던 검사님들이 그리고 작년 10월에 김건희 다 무혐의 처리할 때 그 전에 콜검 조사하러 갈 때 조용히 계시던 그 검사님들이 지금 총장 대행에 찾아가가지고 네, 문자 보내고 찾아가고 항의하고 집단 성명 내고 이분들 이름을 줄줄이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18명 특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과 뭐 정치적인 부분이 좀 별개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러면 이 생날릴 칠 일인가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외압이라고 지금 뭐 일선 검사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처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오늘도 법무부 장관 그 정책보좌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데 보면 뭐 카카오 사건, 뭐 청산가리 그 막걸리 네네. 재심했던 사건도 항소를 할지 말지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법무부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의견이 있어요. 네. 일선 수사팀의 의견과 대검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법무부 의견이 있는데 법무부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신중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자기들이 그걸 따릅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정말 항소장 내고 싶으면 내면 돼요. 제가 그냥 법률가로 봤을 때 네. 이게 항소를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바뀔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1, 2심이 사실심의 마지막이에요. 1심과 2심이 증거를 내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 대법원은 잘 됐는지 2심의 판단만을 보는 거거든요. 네. 법률심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네. 1심에서 증인들을 부를 사람을 아예 항소해서 부를 테니까 우린 부르지 마 이러지 않아요. 다 불러요. 증거 부동의를 하면 왜 재판이 뭐 늘어지냐 늦어지냐 뭐 양쪽이 항상 사건마다 공방을 벌이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증거 목록이 싹 나와요. 네. 그럼 말한 사람들 진술들도 있고 뭐 기사도 섞여 있고 녹취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네.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합니다. 피고인이 의견 진술을 하면 이 원 진술자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반대 탄핵권을 줘야 증거를 쓸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세월이고 늘어지고 이런 게 이제 절차가 그렇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냥 그런 부분을 다 몰각하고 이게 말하지 않고 정파에 따라서 이제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1심에서 다 불렀으면 항소심에서는요 저희가 실무는 더 특히 1심에서 불렀는데 왜 또 부르려고 그러세요? 네, 네. 이러면서 안 불러요. 그리고 판례가 대법원이 1심에서 충실하게 심리한 부분을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거나 그러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기본 원칙은 그렇죠. 원칙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사실 1심이 그대로 유지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쪽이 다 항소했어도. 네, 네. 근데 그것을 어쨌든 그 판단을 한 게 되게 이상한 거 네. 아니에요. 네.
구형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할 때 입맛대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네. 기계적으로 네. 일부라도 무죄 받고 막 네. 이러면 기계적 항소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자제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침도 있었고. 네. 그럼 그런 거 한 축에다가 이게 봤을 때 태장동 일당들 구형량 더 심지어 구형보다 많이 선고하는 건 진짜 이례적이에요. 네, 저 구형량 좀 띄워주세요. 네, 유동규와 정민용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구형보다 더 높은 거를 지금 선고를 맞습니다. 했고, 유동규는 7년. 그렇죠. 그리고 네, 선고는 8년을 8년. 받았고. 네. 정민용도 5년 구형했는데 6년. 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법리적으로 대단히 문제 있는 선택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검사들 네. 왜 친윤검사, 찐윤검사가 거론되느냐. 네. 여기에 굉장히 강백신 고검장이 네. 총대를 메고 문제 제기를 해요. 저는 문제 제기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할 수 네, 있다고 할 수도 봐요. 있죠. 네. 근데 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의혹이 언론으로부터 제기가 되냐면 유동규의 진술에 기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게 네. 좀 내밀한 부분이고 이 사람들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 공산당이니 뭐니 이랬어요. 자기네들 이익이 커지니까 막 기부 체납, 터널 공사, 도로 정비 비용 다 그냥 추가로 막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공산당 같은 새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 거 너무 많이 뜯어간다는 그래요. 취지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 말고 이거 우리 유착한 게 맞아라고 하려면 유동규의 입에 너무 많이 기대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동규를 어떻게 했느냐. 강백신 검사가 장시간 면담을 하는데 면담을 하고 피해자 신문조서를 꾸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구워 삶았는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담을 했어요. 면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면담이란 단어를 꺼내 쓴 건가요? 그래 보입니다. 네. 유동규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하고 돌아다녔느냐. 나 검찰이랑 다 얘기됐어? 끝장났다. 3년으로. 근데 검찰 얘한테 기대서 왔어. 거기 그 상황은 무시할 수 없어요. 네네. 실제로 이 사건은 그렇게 전개됐으니까. 진술만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3년 구형은 못했을 거예요. 사안이. 7년 구형? 법원이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심해. 8년. 유동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동규가 지금 입이 완전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네, 뭐 3년으로 끊어질 줄 알았는데 약간 네. 이런 뉘앙스. 네. 네. 그럼 항소를 해서 제로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동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수사팀만의 법리 검토에 따라서 항소를 하는 게 결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검찰이 당당할 수 있는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그 구형량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 당연히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땡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충실하게 보통 이제 깎였을 때 항소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만배 정영은 남욱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돌리는 거죠. 아야 구형 12년 했는데 8년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년, 5년, 7년에서 4년 이렇게 됐습니다만 2분의 1 이상 다 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12년을 구형했는데 1년 이랬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12년 구형하고 8년 했고 10년 구형하고 5년 했으면 2분의 1 그 수준 넘어섰기 때문에 굳이 항소의 기술적인 어떤 요건 같은 게 사라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이 재판이 지금 여기서 이제 1심에서 끝나버리면 마치 이재명 재판이 다 없어지는 그건 것처럼 완전 오해하시는 마타도예요.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이 그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떨까요? 완전 마타도인 게요. 네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판사도 그렇게 썼죠. 네, 네네. 자기들이 이익이 되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인 유동기야 뭐 의형제를 맺고 막 이럽니다. 그것을 성남시장한테 보고해서 저희 작당 모의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상식적으로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유동규는 돈을 먹고 그것을 더 윗선으로 가져다주고 저소지었다 이러는데 판 씨가 이렇게 설시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유동규의 양형사유에 엄청 집중해서 수뇌부가 관여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기에만 집중하죠. 수뇌부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여했다. 일도 없고요. 그 양형사유는요. 양형사유는 너 내가 더 때리고 싶은데 이런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거칠게 쓰는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보는 거야. 너 뭐 봉사활동도 했네. 보통은 뭐 이런 거야. 뭐 너 전과도 없네. 이런 거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네네네. 그 난이거든요. 어. 거기에 유동규 너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아니잖아. 네. 본부장이잖아. 그럼 너 위에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아예 그런 점을 참작해 줄게. 이게 정확한 법리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공모나 어떤 이런 부분의 윗선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 작당 모의하고 자기네들 이익은 어쨌든 받으려고 설계하고 막 돈 매기고 그렇죠. 이랬어. 근데 성남시장은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의 이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배분할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이 과정을 몰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네. 예. 당시 맞아요. 성남시장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네. 이 대목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정무적으로만 보면 항소하든 안 하든 민주당이나 여권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판결문에 이름이 몇 번 나오냐? 아니요. 어떻게 거론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처벌받고 추징을 뭐 더하든 덜하든 상관없이 이재명 재판은 이재명 재판이에요. 이재명 재판에서는 이재명 재판에 이 변호인들이 항변하는 거고, 그럼 알았느냐 몰랐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어떤 네. 맥락이었느냐, 이거는 한마디도 떠들지 못하면서 탄핵까지 운운한다. 대선 네. 불복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탄핵까지 운운하더라고요. 네. 말도 되지 국민의힘 않는 겁니다. 대표부터 해가지고. 자기들부터 돌아보십시오. 진짜. 이 사건이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대장동 이 기소 자체가 맞는 거냐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소를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된 게 아니냐. 거기서부터 간다면 양비론으로 흘릴 것도 아닙니다. 일부 이제 진보 매체에서는 뭐 지금 이 시기에 항소를 포기한 것은 뭐 예민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근본을 따져야죠. 이 기소가 처음부터 맞는 거였어? 그러니까요. 유동규에 의존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맞는 거였어를 따지지 않고 뭐 너도 잘못했다 너도 공자님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TF든 뭐 국정감사든 뭐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다 한번 해보자. 이걸 보자. 왜냐하면 이 검사가 처음에 공소장에 넣었던 배임액 지금 뭐 4천억이니 7천억이니 이러잖아요. 651억이었어요. 651억이었나요? 네,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예. 네. 그 플러스 불상액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5천억 원으로 뜹니다. 공소장 변경이에요. 그 중간에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죠. 이재명을 향한 타겟팅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일당들이 기소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임 이런 걸로는 딱 651억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거 다 끌어와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1심 재판부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증거로 못 쓴다 그랬어요. 이 수사 내용은. 그랬어요. 네. 증거로 못 쓴다고? 예, 공판 중심주의에서 이거 완전히 벗어나는 거다. 저희가 증거 능력으로 못 쓴다는 건 사실 일반 형사 절차를 할 때 극히 이례적이에요. 그럼 검사한테 완전히 그 대놓고 비판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사하면 이게 안 말이 된다는 돼? 거예요. 이런 거구나. 맞습니다. 그 의미가요. 근데 그것을 적었어요. 함부하고 이해충돌 방지법과 연관된 게 7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받는다는 거기만 얘기한 저는 사실상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네. 몰랐어요. 변호사님 얘기에 빠져가지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